안녕하십니까. 더위가 다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째 야간에 안 오시고? 늦은 휴가네. 휴가 기간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2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어떻게 이제 올릴 거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좀 풀고 계시나요? 풀고 계신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 이제 문제들이, 내가 지금 점수가 좀 잘 안 나온다. 한 50점밖에 안 나온다. 60점은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목표치가 있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지금 여러분들이 푸시는 문제들을 냉정하게 이렇게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틀린 문제가 내가 정말로 몰라서 틀렸는 건지, 아는데 실수해서 틀렸는 건지, 요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 지문들을 보시면은 이건 내가 아는 내용이다, 모르는 내용이다,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5개 지문 중에서 2개는 아는데 3개는 모르겠다, 또는 3개는 아는데 2개는 모르겠다, 이게 그 지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답을 나중에 봤을 때 이건 내가 아는데 틀렸네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아는데 틀렸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은 줄여야 되죠.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라고요. 내가 아는데 틀린 문제가 비중이 많으면은 그런 분들은 따로 새로이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아는 거를 틀리지 않도록 끌어올려야 되겠죠. 거기서 끌어올리는 점수만 해도 상당합니다. 보통 이렇게 모의고사 본 거를 가지고 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아는데도 틀린 것들이 최소한 한 8개는 돼요. 최소야, 최소. 그리고 심할 때는 한 8개 가까이 돼요. 20점 가까이 차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는데 실수로 틀리거나 좀 주의를 게을리해서 틀리는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틀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그런 단어들 있죠.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단어들을 간과를 하는 거죠. 뭐 패스를 해버리거나 별로 신경을 안 쓴다거나. 그럼 중요한 단원에서 신경을 안 써버리면 그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파악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어려워서 틀렸다. 어려워서 틀렸으면은 내가 몰라서 내가 틀렸다. 그러면은 그 모르는 부분이 난이도 자체가 높아서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몰라서 틀린 것들은 따로 이렇게 뽑아서 그런 것들을 뭐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게 중요도가 높으냐 낮으냐,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니까 이게 중요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을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실력이 낮아서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낮아서 모르는 거는 이제 그때는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틀리긴 틀렸는데, 몰라서 틀렸는데 그게 난이도 자체가 높아서 틀린 것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도가 낮거나 난이도가 높거나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직 실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스로 판단을 잘 못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잘 못하니까 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또 저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면 되죠.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냐 그렇지 않은 거냐. 그렇게 해서 이 에너지를 중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틀리지 않게, 그게 제일 쉬운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틀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점수 끌어올리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내가 모르는 거를 이제 알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도가 높은 걸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중요도가 낮은데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중요도가 낮은 문제도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달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2달 동안에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은 15점 정도는 아주 이제 가볍게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했는 임상 실험 결과예요. 지금까지 해마다 그 사람들 가져오게 해서 모의고사 친 거 가져오게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걸 집중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도는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입지론부터인가요? 입지 선정 맞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를 지난주에 자금 조달 방법부터 했나요? 부동산 활동론부터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은 부동산 관리부터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부터 복습을 하는데, 자, 부동산 관리는 분량이 좀 적은 단원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부동산 관리의 영역 해서요, 자부시 하는 게 있었죠. 자산 관리, 에셋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퍼실리티 시설 관리, 자부시에서 이거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가장 적극적 관리고요. 가장 소극적 관리는 시설 관리죠. 소유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극적인 그런 시설 운영 유지 관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 해서 법경기 했죠.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여기 법적 관리는 주로 권리 측면이죠. 권리 분석이나 권리 관계를 조정한다거나 또는 계약, 예약 관리, 토지도난 방지 대책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에는 수익이나 비용, 가치, 가격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파악한다, 뭐 회계관리, 수지관리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하면은 이거는 뭐 위생, 설비, 보안, 보전 이런 것들이죠. 건물의 위생, 기술적 관리. 또 토지의 기술적 관리하면 뭐 측량을 한다거나 배수로 공사한다거나 뭐 옹벽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죠. 여기는 자위혼이죠.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자가관리나 위탁관리나 혼합관리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거죠. 이 집시 통제력이 발휘가 잘 되고요. 그리고 통제가 잘 되고 통합이 잘 되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자가관리의 장점이죠. 그리고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효율적 관리로 인해서 관리비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위탁관리로 가자면 위탁관리는 전문적인 관리니까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관리비를 절감시킬 수는 있지만 근데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된다거나 또 믿고 맡겼는데 영리만 추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혼합관리는 모두의 장점을 추구할 수 있지만 모두의 단점도 노출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과도기에 적합하다 그러죠. 그리고 모두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최근 10년 동안 13문제 중에 11문제가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여기에 대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 임차인 선정 기준이라든가 임대료 산정 방법이라든가 건물의 생애주기 요 나머지 내용들을 좀 더 보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로 가면은 부동산 개발에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서 법시비 했죠.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 법적 위험은 공법상 위험이나 뭐 사법상 위험 다 있죠. 공법상 위험 하면은 이거는 어떤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법에서 배우는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그런 위험이 공법상 위험입니다. 그리고 사법상 위험은 민법에서 상민관계 같은 거, 소유권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험이 사법상 위험이죠. 그러니까 상민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진동, 소음, 그다음에 비산 먼지 또는 일조 침해 뭐 이런 것들은 공법상으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개발 사업을 진행시키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위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법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 지금 시장 위험이라는 게 뭐겠어요? 개발을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수 분석을 하는 게 있죠. 흡수 분석을 통해서 지금 지난 1년간 공급된 부동산이 어느 정도로 팔렸느냐, 임대됐느냐, 그거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이거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죠. 각각의 이제 위험을 줄이는 대책들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죠. 이 타당성 분석은 GCC 타투죠. 자, 요 개념 구별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지역 경제 분석은 총량 분석이라고 그랬죠. 전반적인 걸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인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사람 머릿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머릿수에 의해서 벌써 어느 정도 규모의 부동산 개발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게 대략 나오니까요. 인구, 그 다음에 그 소득 수준을 봐서 배후지의 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소득, 그 다음에 그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그 다음에 고용 상태, 교통,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고, 거기에서 이제 시장 분석하면은 요거는 이제 수급 분석이죠.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급 분석. 내가 아파트를 개발하고자 하면은 아파트에 대한 수급 분석, 오피스텔을 개발하고자 하면 오피스텔의 수급 분석. 이거 시장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죠. 이거는 시장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 대상 개발 사업이 주변에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나 잘 팔릴까, 또는 임대될까 경쟁력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정보와 자료가 수집이 됐으면은 여기 타당성 분석에서 이걸 계산을 해야 되죠. 여기서 현금 수지 측정을 해야 돼요. 타당성 분석. 그래서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수익성이 있다 없다는 순순위로 본다 그랬죠.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순현가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지 작은지. 자, 일단 수익성이 있으면 통과가 되죠. 근데 최종 결정 내리는 것이 투자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게 GCC 타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 개발 방식이 있죠. 민간 개발에서는 토지와 자금과 노하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있어야 되는데, 셋 모두 다 한 사람한테 있으면 자력 개발이고, 사업 위탁 방식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토지와 자금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개발업자가 이 노하우, 사업 시행은 이제 개발업자가 하죠. 그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가져가고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토지 소유자가 되고, 나머지는 이 개발업자가 되는데, 그 공사비를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느냐, 여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공사비를 물건으로 주는 방식, 대물 변쟁이 있고요.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으로 주는 방식,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몇 대 매출로 나누는 거 있죠. 이거는 이 토지 가액하고 그다음에 그 건축비를 몇 대 매출로 비율로 나눠야 되죠. 그거는 등가 교환 방식이고요. 또 토지 신탁 방식이 있죠. 토지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개발업자가 자금 투입하고 노하우 투입해서 개발을 한 후에 그 수익금을 수익자에게 주는 거죠. 수익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하는 게 보통인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수익자에게 주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은 다시 그 부동산은 토지 소유자에게 넘어가죠. 물론 그렇게 넘어갈 때는 신탁회사가 개발업자가 투입한 자금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회수가 된 후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토지 신탁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도 있죠.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의 개발 방식이죠. 보통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이거나 기술적으로 협업이 필요할 때 여러 법인이 연합 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그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고요. 그리고 신차지 방식,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방식이죠.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업자가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데, 그러려면은 토지 사용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신차지 방식은 계약기간 동안에 고액의 지대를 계속 주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때 경제적 가치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돈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게 유상으로 양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신차지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는 여러 가지 민간 개발 방식도 있고요. 그 외에 BTO, BTL 뭐 이런 것도 있죠. BTO, BOT, BTL, BLT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의 민자 유치 사업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운영하는 건데, 요거는 소유권을 다 넘기는데 언제 넘기느냐의 차이죠. 준공하자마자 넘기느냐, 운영하고 회수한 후에 넘기느냐, 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O와 L의 차이는, O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고요. L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단체로부터 저걸 받는 거죠. 리스료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L이고요.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LQ 이런 것도 있고요. LQ는 원래는 좀 중요도 낮다 그랬어요. 계산 문제는 중요도 낮은데, LQ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경제 기반 승수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LQ를 보는 것은 기반 비율을 아는 건데, 기반 비율을 알면은 경제 기반 승수를 알 수 있어요. 기반 비율 분의 1이 경제 기반 승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반 산업의 일자리 변화가 그 지역 전체의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 전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바로 LQ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제 기반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단원에서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역 경제 분석에 그 경제 기반 분석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LQ 같은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지대론 했죠. 지대론 해서 이거는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이렇게. 그 다음에 입찰지대죠. 요 위에 거는 이제 농경지 지대론이고요. 요거는 도시지대론이죠. 도시지대론 할 때는 이제 주상공 이런 얘기 하고요. 농경지 지대론은 농경지의 지대 차이가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요 위에 두 개는 그 중에서도 고전학파라 그랬고요. 얘가 그렇다고 신고전학파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주의 경제학이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경제학이고, 자본주의 경제학 내에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렇게 있으니까요. 고전학파는 신고전학파와 달리 지대 성격을 잉여로 봤죠. 잉여. 지대는 잉여도 안 남는 거다. 근데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봤고요. 근데 그 잉여가 차액지대에서는 어떻게 하고 남는 거예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건데, 요거는 뭐까지 빼고 남는 거? 수송비까지 빼고 남는 거죠. 근데 차액지대는 뭐를 강조했어요? 비옥도 차이를 강조했죠. 비옥도, 이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등지, 열등지 이렇게 있는데, 우등지는 더 많이 생산할 것이고 열등지는 더 적게 생산할 건데, 그 차이만큼이 바로 지대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근데 비옥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생산비만큼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양만큼 생산이 되는 그런 토지, 최열등지죠. 최열등지에서는 생산비만큼만 생산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남는 것이 없게 되죠.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0이 된다. 근데 위치지대 여기서는 생산비 말고도 이제 수송비까지 빼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 두 이론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토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빌려줄 때 여기는 최열등지다, 여기는 한계지니까 지대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땅도 모두 다 몇 대 몇출의 지대를 다 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절대지대론처럼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론들이 좀 포인트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입찰지대는 입찰 붙였을 때 최고로 써내는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입찰지대의 의미는 최대 지불 용액이에요. 최대 지불 용액. 최대 지불 용액이라는 얘기는 써낼 수 있는 최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윤이 어떻게 돼요? 초과윤이 0이 되죠. 초과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입찰지대고요. 초과윤이 0이라는 얘기는 정상이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정상이윤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윤까지 빼고 남는 게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초과윤이 0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론. 자, 여기서는 동선다 했죠.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해서 이렇게 발전한 거죠. 그래서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모두 핵이 한 개밖에 없죠. 근데 요거는 핵이 여러 개가 되고요. 핵이 여러 개가 성립되는 이유가 있었죠. 핵이 여러 개가 성립되는 이유 네 가지. 요거는
동종, 이종, 능력, 특정 위치, 동종업종의 집적이, 그 다음에 이종업종은 분산 지향성, 그 다음에 능력,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은 도심에, 낮은 업종은 외곽에, 그리고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특정 위치나 시설 주변에 핵을 만든다,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선형 이론은 동심원 이론이 이제 너무 단순화돼서 이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 이론이죠. 이거는 교통축을 강조했죠. 교통축을 강조하면서 주택 지불 능력도 강조했어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은, 고소득층들은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간선도로 주변에 자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은 경공업지대가 있으면 그 경공업지대 주변에 일자리 근처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서로 분리되는 그런 현상을 설명을 하고요. 이 선자가 부채선자죠. 동심원 이론의 그 원형을 변형시켜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거고, 이거는 동심원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요. 그 바깥에는 천의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저소득 주거지대, 그 다음 고소득 주거지대, 통근자지대, 이렇게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죠. 도시 공간 구조 또는 이 도시 성장 구조에서요, 특히 동심원 이론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래요.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생물인 것처럼 도시가 성장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기 이제 동심원 이론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었나요? 맞나요? 지난주 여기까지. 자, 오늘은 입지론입니다. 자, 입지론은 페이지가 346쪽인가요? 349쪽인 8쪽. 자, 348쪽이에요. 자, 여기 이제 입지선정. 자, 1번은 이제,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그 1번에 5번 지문에 보시면, 입지단위란 단어 있죠. 자, 이 입지단위 단어 설명만 좀 하겠습니다. 입지단위는, 요거는 공업입지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공업입지론에, 어떤 이제 공장이 어떤 위치에 자리를 잡을 때에는, 그 어떤 이점이 있어서 그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제품을 생산할 때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죠. 근데 여러 가지 비용 항목 중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수송비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이렇게 비용 항목 각각을 입지단위라 그래요. 입지단위. 비용 항목 각각을. 근데 그 중에서 입지인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입지인자. 입지인자는 비용 절약상 이익이 되는 항목을 말해요. 이 중에서 비용 절약상 이익이 되는 항목.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이제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공장들이 바닷가에 많이 있는 편이죠. 공장들이 바닷가에 많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죠.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편이에요. 천연자원이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원재료를. 그리고 제품을 생산한 후에는 국내에서는 소비가 안 돼요. 이 시장이 좁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어디에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해요? 바닷가에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하죠. 어떤 거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바닷가에 자리를 잡는 그 입지인자는 뭐예요? 그러면은 수송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됐나요? 자, 예전에 우리나라에 대구, 부산에 섬유공장, 신발공장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저임금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입지인자가 뭐예요? 임금이 되겠죠. 임금.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입지인자, 각각을 얘기할 때는 입지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2번의 경우는 그 튀넨의 입지론이죠. 이거는 농업입지론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이 농업입지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도는 좀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튀넨의 입지론, 여기 아까 위치지대론이죠. 여기 이제 농업입지론에서는 결론은 이거예요. 농업입지론에서는 이 수송비 차이에 따라서 이게 가파른 정도가 달라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대가 가파르게 내려오겠죠.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거는 완만하게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농업은 여기를 벗어나면은 이제 손실을 봐요.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나마 요 안쪽에는 남는 게 있는 거죠.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남는 게 있죠. 근데 벗어나면은 손실을 보는 거예요. 요거를 계산 문제로 낸 게 3번이에요. 요걸 계산 문제로 낸 게 3번입니다. 요거는 지난주에 그 위치지대 계산했었죠. 지난주 위치지대 계산했잖아요. 쌀, 우유, 사과 뭐 이렇게 했잖아요. 쌀, 우유, 사과 이렇게 해서 시장 가치는 시장에 갖다 팔기는 뭐 얼마에 갖다 팔 수 있는데 생산비는 얼마고 뭐 이렇게 생산비는 이렇게 빼고 수송비 또 빼야 되잖아요. 수송비를 빼야 되는데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수송비가 단위당 수송비가 많은 거는 가파르게 내려가고 단위당 수송비가 작은 거는 완만하게 내려가서 요 교차점보다 안쪽에는 요런 농업이 자리를 잡고요. 바깥쪽에는 요런 농업이 자리를 잡는다. 이게 주로 대체로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집약 농업인 요렇게 안쪽에 자리 잡고 요거는 조방 농업은 바깥쪽에 자리. 이게 이제 농업 입지론이요. 이게 이제 200년 전 유럽 얘기나 지금 우리 얘기나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그 1번 보시면은 2번에 1번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므로 입지 경쟁이 유발되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 주체에게 토지는 할당되죠. 가장 이제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여기 이제 할당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지 경쟁으로 입지 지대가 발생하여 도심에서 지가는 가장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낮아지죠. 그다음에 그 도심으로 갈수록 조방적 농업이 입지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입지하는 이게 틀렸죠.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도심으로 갈수록 집약 농업,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 농업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농촌 토지에 대한 지대는 일반적으로 비옥도와 위치에 의해서, 도시 토지에 대한 지대는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체로는 그렇죠. 도시 토지는 접근성이 가장 좋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접근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 세종시 제가 사는 동네가 BRT에서 내려서 15분을 걸어가야 돼요. BRT에서 내려서. 처음에는 제가 갔던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사니까 노선 버스가 없어요. BRT에서 내려서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15분간. 제걸음으로 15분이에요. 제걸음으로 15분이면 이게 좀 걸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예요. 요 바로 옆에 브랜드 이름이 별로 없는 그런 아파트예요. 분양가가 더 싸겠죠. 지금 이게 더 비싸요. 이거보다 더 비싸요. 이게 분양가가 더 비싼데 지금 현재는 분양가 싼 게 더 비싸요. 제가 이거 처음에 다닐 때도 여기면은 참 집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KTX역까지 15분이면 돼요. BRT로 대중교통으로. 그럼 여기서 걸어서 뭐 몇 분이면 온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지하철역 반성역까지 20분이에요. 20분에서 25분. 길면 25분. 이렇게 걸려요. 대전역까지 45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불편한 걸 알면은 빨리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 삼아 걸어가지 하고 뭐 이렇게만 다닌 거죠. 몇 년을. 아니요. 저는 돈하고는 별로 관계 없어요. 제가 가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종시에서 가장 집값이 안 오른 두 군데 중에 하나예요. 여기보다 더 안 올라간 데는 더 들어가는데 여기 요 동네가 이제 제일 안 오른 동네. 그 다음에 요 동네.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얻어도 어떻게 이렇게 얻었나요? 아무튼 그거 말고 괜찮은 데는 조망권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걸 생각하고 구하시라고. 접근성, 조망 두 가지.
이 접근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진작에 알아봤어야 되는 거를 그걸 이제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갈아타지 걸어가지 뭐 운동 삼아 걸어가지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아무튼 BRT 있는 쪽으로는 집값이 다 많이 올랐을 거예요. 워낙 편리하니까. 예? 아, 분양권 금매요? 그런 거는 살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작에 그걸 했으면 그걸 분양 그 프리미엄을 안 주고도 할 거를 처음에 갔을 때는 그거 벌판이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됐고요. 그 5번 지문. 그 5번 지문 토지용의 이용 주체 및 경제 활동에 따라 한계 지대 곡선이 다르게 나타난다. 요거 아까 가파르기가 달랐잖아요. 가파르기가 다르게 나타낸 그게 한계 지대 곡선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은 앞에서 위치 지대 계산한 거하고 똑같죠. 앞에 몇 페이지죠? 여기 340쪽이에요. 340쪽에 7번에 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공업 입지론이에요. 공업 입지론은 중요도가 한 10분의 2, 10분의 3이에요. 10분의 2, 10분의 3. 공업 입지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위주로 보시면 돼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강조한 것이 수송비죠. 다음에 임금이고요. 다음에 집정력이죠. 1차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임금이고요. 그러니까 임금, 수송비 이런 것들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집정력은 클수록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최소 비용 이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뭐 아무튼 요거 이 수송비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수송비 관점에서 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뭐고요?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원료 지향 입지고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시장 지향 입지고요. 그다음에 원료 지수가 1이면 입지 자유형이고요. 이런 이제 수송비 관점에서 먼저 보고 어떤 위치가 수송비 관점에서 최소의 수송비가 발생하는 위치면 1차적으로 여기가 제일 좋은 위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따져보는 거예요? 임금까지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위치로 옮겼을 때, 이 위치보다는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자,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도 임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가 이제 노동지향 입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보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4번에 다음 중 공업 입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수송비, 노동비, 집적 경제 이점 등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공업 입지론으로서 최소 비용 이론이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총 운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중간 지점 지향 산업도 있죠. 중간 지점 지향 산업은 수송, 적한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죠. 여기 이제 아까 했던 이제 바닷가에 공장이 있는 것, 해상 운송이 육상 운송으로 바뀐다거나, 지난번에 연탄 공장 말씀드렸죠. 철도 교통이 도로 교통으로 바뀌는 것, 이게 수송 수단이 바뀌는 거죠. 수송 수단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위치가 좋은 위치죠. 그다음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대요.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장 지향 입지가 아니라 원료 지향 입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이거 틀렸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공업이나 석유 화학 공업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직접 지향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이제 관련 업종들이 한데 모여 있는 거죠. 자동차도 그렇고요. 부품 공장들이 근처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석유 화학 공업 이것도 마찬가지요. 관련 업종들이 한데 모여 있어야죠.
5번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5번 시장 지향형 입지로 가장 유리한 경우는 어느 것인가? 자, 원료의 부패성이 크대요. 원료 부패성이 크면은 부패되기 전에 빨리 가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원료 지향 입지고요. 중량 증가 산업이 뭘까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게가 점점 늘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품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제품 무게가 많이 나가면 어디 근처에 있어야 돼? 시장 근처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2번이 시장 지향 입지예요. 그다음에 3번에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4번에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해요. 편제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원료죠.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그쪽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료 지향 입지고요.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게 마찬가지 원료 지향 입지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원료 지수는 입지 중량, 그 밑에 6번에 3번 지문해 보시면 입지 중량은 중요도가 좀 더 낮은 용어예요. 요거는 2보다 큰 거죠. 원료 지수가 1보다 클 때는 입지 중량은 2보다 큰 거예요.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원료 지수는 1이고 입지 중량은 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중요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는 보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다른 문제도 좀 보겠습니다. 9번까지가 공업 입지인데 7번, 9번을 좀 더 보겠습니다. 7번에 공장 부지 입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원료 지향 입지를, 노동 집약적이고 미숙련공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노동 지향 입지를 선호한다.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완제품은 어디예요? 시장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위험물 폐기 규제, 대상 지역의 기업 환경, 세제상의 혜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 등도 부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맞죠? 자, 이게 우리가 공장 입지를 정할 때요. 그게 인자라고 하는 거, 이 경제적 인자 또는 비경제적 인자 이렇게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2번에서 말하는 것들은 비경제적 인자를 말하는 거죠. 이 기업들이 위치를 정할 때 꼭 무슨 비용 측면만 따지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기 고향에다가 지어요, 그냥. 자기 고향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기업들 있죠. 호남 기업, 무슨 영남 기업, 무슨 강원도 기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동부그룹 아십니까? 동부그룹은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동부그룹은 강원도예요, 강원도. 삼척, 강원도 삼척. 동부고속이라는 거죠. 동부고속, 고속버스. 여기 이제 그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연고지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무슨 경제적 인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비경제적 인자도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과 중량 감소 산업. 보편 원료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물이죠. 보편 원료의 대표적인 게 물인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 이런 공장은 시장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죠. 맞나요? 물을 많이 사용해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이걸 원료 지향, 말이 안 되죠. 시장 근처에 공장 지어야 돼. 중량 감소 산업은 요거는 원료 지향 맞죠. 뒤에 거는 이제 원료 지향이 맞는데,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시장 지향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운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으며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에는 집적 지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 지준 지향해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입지 중량이 2보다 작다는 게 아니고 2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9번의 경우는 8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러시아의 최대 수요일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지만 얘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늘 약간은 이제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풀어보는 정도예요. 그 수요의 최대 수요 이론은 러시아의 이 이론은 최소 비용 이론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판매 조건은 똑같다면 비용을 가능한 한 낮추면 낮출수록 이윤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을 크게 하려면은 이게 매출은 가능한 한 많이 하고 비용은 가능한 한 낮춰야 되는데, 이 이론은 뭐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판매 조건은 똑같다고 보고 비용을 가능한 한 많이 낮출수록 이윤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최대 수요 이론은 어디에서 생산하든 비용 차이는 별로 없는데 매출을 좀 더 크게 하면 할수록, 수요를 더 크게 하면 할수록 이윤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반대쪽으로 본 이론이에요. 그러면 어떤 위치가 수요가 제일 큰 위치냐, 그거 찾는 거예요. 수요가 제일 크게 되는 위치. 자, 그거는 어떤 위치에서 수요의 크기를 측정을 해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요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요 크기는 점점 작아지겠죠. 이 작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가 작아지는 이유는 사방팔방 이렇게 가면서, 그거는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발생해요. 수송비가 발생하면은 그만큼 수송비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의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다가 장수 막걸리에 입맛이 들어서 여기 내려왔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장수 막걸리 먹는데, 여기까지 장수 막걸리 팔아요. 와요. 다행히도. 근데 서울에서 살 때는 1,200원이면 사는데 여기는 1,400원 줘야 돼요. 왜? 수송비가 발생하니까. 1,200원에서 200원이면은 얼마 정도? 한 7%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가 더 비싼 거죠. 이게 뭐 금액으로는 200원 얼마 안 되지만 퍼센트로는 상당히 올라간 셈이죠. 근데 이제 전 뭐 200원은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냥 뭐 장수 막걸리 먹기는 해요. 근데 가끔 떨어지면 어떻게? 세종 막걸리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종 막걸리는 1,200원이에요. 자, 근데 먹다 보니까 세종 막걸리도 먹을만 해요. 비슷해. 큰 차이 없어. 그러면은 똑같은 가격이고 맛 비슷하다면 어떻게? 세종 막걸리 먹죠. 세종 막걸리는 비용 부담이 적으니까 당연히 이 근처에서는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어떤 공장을 어디 위치를 잡았을 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이 수송비 부담 때문에 수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장의 위치에 따라 이 수요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공장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위치에서 A 지점과 B 지점 이렇게 했을 때 요 지점에서 요 높이 있죠. 여기 뭐예요? 수요량의 크기죠. 요 벗어나면은 요 수요량의 크기요. 요 벗어나면 수요량의 크기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의 그 높이는 그는 그 지점에서의 수요량 크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바깥 여기 맨 끝에 오면은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높이가 없죠. 높이가 없다는 얘기는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밑에 바닥의 원의 넓이가 배후지. 요걸 벗어나면 더 이상 수요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 배후지. 그럼 어떤 지점에서의 높이는 그는 그 지점에서의 수요량. 그럼 이 배후지 전체의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배후지 전체의 수요량은 이 원뿔의 부피가 돼요. 원뿔의 부피예요. 그 가느다란 철사를 빽빽하게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피, 이 전체 부피가 이 수요인데 A 지점에서의 이 부피하고 B 지점에서의 부피하고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최대 수요 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피가 가장 큰 곳을 찾아야 돼요. 가장 큰 곳.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 자, 이렇게. 자, 1번에 배브의 최소 비용 이론이 판매 조건을 일정하다고 보았다면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비용 조건을 일정하다고 보았다. 맞죠? 그 다음에 수요 원추체, 수요콘입니다. 바닥의 어떤 위치에서의 높이는 그 위치에서의 상품의 가격이다가 아니고 그 위치에서의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 원추체 바닥 면적은 시장 범위를 나타내고요. 수요 원추체 부피는 총 수요량이 돼요. 부피가 총 수요량이에요. 그 다음에 중심지에서 멀수록 높아지는 가격을 수요자가 부담하므로 중심지에서 멀수록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이제 10번부터는 상업 입지론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